2026년 1월 북유럽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K-39 천무를 도입하기로 최종 승인했다는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초기 물량만 약 2,800억 원 규모로 노르웨이 육군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체계를 선호해왔던 대표적인 나토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익숙한 이웃 나라들이 아닌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거대한 전략의 일부만 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절박한 안보적 계산과 냉철한 산업적 판단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토록 강력하게 움직였을까요? 노르웨이가 처한 지리적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약 198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의 최북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국경 너머에는 러시아의 북방 함대와 전략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콜라반도가 위치해 있어 긴장감이 돕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강력한 대공 방어망과 레이더 시설을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노르웨이군은 러시아의 압도적인 화력을 견뎌내며 나토의 지원호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군은 적의 중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화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장거리 타격 수단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만 해도 노르웨이는 M270이라는 궤도형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어 화력이 꽤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면서 노르웨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로켓 탄약을 모두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 없어지자 결국 2005년에 M270 시스템 전체를 퇴역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노르웨이 육군에는 무려 20년 가까이 로켓 포병 전력이 텅 비어버리는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당시의 판단이 훗날 뼈아픈 실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포병 전력을 현대화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자주포의 사거리는 약 40km 정도에 불과해 적의 깊숙한 후방을 타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노르웨이는 현대전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적의 보급로와 지휘소는 전선에서 최소 70km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을 막으려면 국경을 넘기 전에 적의 집결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새로운 무기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어떤 선택지를 고려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하며 전쟁의 스타가 된 미국의 하이마스였습니다. 하이마스는 이미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되었고 미군과의 호환성 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미국 국무부는 노르웨이의 하이마스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로는 독일과 이스라엘이 합작한 유로펄스 시스템이 거론되었습니다. 독일은 노르웨이와 가까운 유럽의 이웃이며 유럽 내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강력한 로비와 유럽 표준화라는 매력적인 제안은 노르웨이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를 사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정치적인 명분보다는 당장의 생존과 실리를 택하는 냉정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유로펄스는 유럽 트럭에 이스라엘의 발사대를 얻는다는 개념이었지만 평가 당시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무기에 가까웠습니다. 노르웨이는 당장 배치할 수 있는 완성된 무기가 필요했지 개발을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한 모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보여준 독일의 느린 의사결정 속도 역시 노르웨이에게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하게 부품과 탄약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했던 미국의 하이마스는 도대체 왜 탈락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이마스를 주문했을 때 제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생산 라인은 이미 미군과 우크라이나, 대만 등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주문으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2020년대 후반이나 되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노르웨이로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부터 당장 납품이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의 K-39 천무를 1년 만에 인도했던 한국의 놀라운 생산 능력은 노르웨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납기 능력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승부처는 바로 압도적인 화력 차이에 있었습니다. 하이마스는 한 번에 6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단일 포드 발사관 묶음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39 천무는 2개의 포드를 장착해 한 번에 12발을 쏠 수 있는 트윈 포드 구조를 자랑합니다. 차량 한 대가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이 하이마스의 정확히 2배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병력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과 차량으로 최대한의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이마스로 천무와 같은 화력을 내려면 차량도 2대, 운용 인원도 2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력의 차이는 실전 상황에서 전술적인 유연함으로 직결되기에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천무는 한쪽 포드에는 239mm 유도 로켓을 장전하고 다른 쪽에는 전술탄도 미사일을 장전하는 혼합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병 부대를 제압하다가 즉시 적의 견고한 벙커를 타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재장전을 하거나 다른 차량을 부를 필요 없이 한 대의 차량으로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쏘고 튀는 생존 전술이 중요한 현대전에서 이러한 능력은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노르웨이의 험준한 피요르드와 산악 지형에서 소수의 차량으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들에게 천무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천무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초기 계약금 2,8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발사대 자체의 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결과였습니다. 하이마스에 비해 발사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남은 예산을 탄약 비축에 쏟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대전에서는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탄약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노르웨이는 발사대를 싸게 사고 그 차액으로 미사일 창고를 가득 채우는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가성비라는 단어는 명품 무기를 선호하는 유럽 시장에서 낯설었지만 이제는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연한 기술 이전과 현지화 정책 또한 노르웨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대외 군사 판매 방식을 통해 완제품을 그대로 파는 경우가 많아 구매국이 시스템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노르웨이의 요구에 맞춰 그들의 통신 장비와 전투지휘 시스템을 천무에 통합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가 개발한 시스템을 천무에 이식함으로써 노르웨이군 전체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천무가 단순한 수입 무기가 아니라 노르웨이 국방 네트워크의 유기적인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해성 미사일을 천무 발사대에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천무는 지상 표적뿐만 아니라 바다 위의 적 함정까지 타격할 수 있는 괴물 같은 무기가 됩니다. 육군이 해안 방어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노르웨이의 복잡한 해안선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르웨이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에게도 수출의 기회가 되기에 산업적으로도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내어주면서까지 구매국의 산업 발전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탄약 공급의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탄약 기업인 남모가 천무의 로켓 생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탄약 생산 라인이 자국 내에 없으면 위기 시에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노르웨이가 스스로 탄약을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유사시 한국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지속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안보의 자주성을 지키고 싶은 노르웨이에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번 도입은 유럽 내에 한화 벨트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북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거대한 방어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나토 표준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한국 무기가 곧 새로운 유럽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접한 국가들이 같은 무기를 쓰면 부품을 공유하거나 탄약을 서로 빌려줄 수 있어 군수 지원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폴란드의 천무 로켓이 급할 때 노르웨이로 날아갈 수 있는 물류 허브가 생기는 셈입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약진을 묵인하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은 우크라이나와 대만, 자국군을 동시에 무장시키느라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의 동쪽과 북쪽 방어선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고마운 일입니다. 한국은 서방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택은 한미동맹이나 나토의 결속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전투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인 하드웨어가 없는 동맹보다는 당장 쏠 수 있는 대포를 가진 친구가 더 든든한 법입니다. 노르웨이군이 천무를 도입함으로써 얻게 될 전술적 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천무의 사거리는 최대 290km에 달하는 전술탄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전략적 억제력이 엄청납니다. 핀마르크 지역 깊은 숲속에 숨어있는 천무 포대는 국경 너머 러시아군의 보급 철도와 다리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전선으로 물자를 보내기 위해 훨씬 더 먼 후방에서 하역 작업을 하게 만듭니다. 적의 작전 속도를 늦추고 보급선을 길어지게 만들어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적을 괴롭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거부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천무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량의 로켓을 일시에 퍼부어 적의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면 노르웨이 공군의 F-35 전투기들이 안전하게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의 천무와 하늘의 전투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입체적인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콩스버그의 전투 시스템과 연동된 천무는 공군, 해군과 정보를 공유하며 전장의 지배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노르웨이군은 육해공이 하나로 연결된 강력한 타격 사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무의 기동성 또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천무는 바퀴가 달린 차륜형으로 제작되어 노르웨이의 도로망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궤도형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좋고 유지 보수가 쉬워 평시 운용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노르웨이의 환경을 고려해 한국형 차체가 아닌 독일제 트럭 등 현지 트럭에 발사대를 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보여준 유연한 설계 사상 덕분에 가능한 일이며 노르웨이 지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무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숲속에 숨어 있다가 도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해 사격하고 다시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천무를 핀마르크 육상 방어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적이 감히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거리 80km급 유도 로켓은 국경 근처의 적 포병 부대를 견제하고 290km급 미사일은 적의 심장부를 겨눕니다. 이렇게 다층적인 활용망을 구성하면 러시아군은 병력을 집결시키거나 주요 시설을 운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천무의 존재 자체가 적에게는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는 셈입니다. 노르웨이는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혹독한 북극권 환경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극저온의 날씨와 험준한 지형에서 천무가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다른 북유럽 국가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한국 방산기술의 신뢰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K방산이 반짝인기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노르웨이의 전략적 필요가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선택은 명분보다 실리, 과거보다 미래를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동맹국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당장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칼을 선택했습니다. 2,8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보험료였던 셈입니다. 독일의 유로펄스는 종이 위에 있었고 미국의 하이마스는 너무 멀리 있었지만 한국의 천무는 바로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노르웨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르웨이의 숲과 피오르드 사이로 한국산 로켓 시스템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북유럽의 천둥이라 불리게 될 천무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뜨거운 화력을 뿜어내며 북쪽의 경계선을 지킬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이 강철의 수호자는 노르웨이군에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유럽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이 이 한화 벨트에 합류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